시장 얘기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사실 시장이 좀 일부 기대했다고 할까요? 10일부터 중국이 미국의 대미 보복 관세 이제 시작한다 얘기를 했지만 중간중간에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니야 요거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협상 가능성 있어란 기대감도 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없고 다시금 관세 얘기. 그러니까 상호 관세 이번에는 그 얘기가 또 불거져서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아마 내내 관세 얘기가 이번 주도 여전히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일주일 전에 사실은 트럼프 관세 발표되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네. 느낌은 거의 한 달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잦아드나 뭐 관세 유예하고 좀 나아지나 뭐 협상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또 카드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관세 얘기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사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자본시장이 또다시 한번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주를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다면 관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물론 트럼프 취임 전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겠지만 실제로 관세 위협의 영향이 시장의 이 수치상 수익률상 어땠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안전자산 쪽이 좀 더 수익률이 좋았던 게 맞습니까? 뭐 금이 사상 최고치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금이 정말 금값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그 무엇도 아니고 사실은 연초 이후에 확실한 변동성,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2기에 대한 장밋빛 그림들이 꽤 있었잖아요. 감세해주고 기업 친화적이고 규제 완화제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미국 중심 얘기이지만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미국 시장이 뭐 연초 이후에 나쁘진 않지만 확실하게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 트럼프 1기 때 봤던 소위 말하는 그러한 트럼프의 모습과 트럼프 2기에 바라보는 모습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눈높이도 달라졌고 기대감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미 많이 오른 주가나 자산 가격들 때문에 조그만 그런 위험에도 크게 이렇게 시장이 이제 노출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금이 가장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주일 연초 이후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금 가격이 다른 자산들 이게 이제 통상 제가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자산군으로 해서 금, 미국 주식, 미국 국채, 이거 장기채입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ETF, 그다음에 원유 ETF 이렇게 한 5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연초 이후로 보면은 금이 9% 올라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사실은 연초 이후에 한 2%, 원래는 이거보다 더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고 있고 국채도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플러스 내고 있지만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의외로 좀 더 높아지고 원유는 상대적으로는 한 보합권 정도. 그래서 이걸 최근 일주일로 좀 와보면은 여전히 금과 국채가 상위권인데 결국은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게 위험 선호 자산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주가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횡보 정도 또는 그 사이 올랐던 것을 상당히 좀 내려놓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 국채 장기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이 가장 높이 올라가면서 확실히 시장이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트라고 하죠. 위험을 회피하는 그러한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올해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그런 한 달이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크게 자산군별로 일주일 또 연초 후니까 뭐 한 달 반, 2달 정도의 움직임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금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 가격이 그야말로 금값한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항선이라고 일컬어지는 2,800선도 지금 뚫어서요. 네, 사상 처음으로 2,900달러 선까지 지금 금 가격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이 확실히 좀 선호가 된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줄다리기가 워낙에 팽팽하고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사실 작년까지도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얘기 우리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어디가 천정인지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까? 그렇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아마 작년, 재작년 한 2년간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은 좀 일부라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네. 기회 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금을 싫어하는 분은 저도 사실은 거의 동의하지만 금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면 금을 들고 있으면 보면 기분은 좋고 차는 좋지만 얘가 이자를 뭔가 만들어 주지는 않잖아요. 이 원자재들이 다 그런 그렇죠. 성격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가격이 올라야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반면에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은 이자를 주거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나온다 그러죠. 현금을 창출해주는 자산 위주로 가져가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건 100% 동의하고요. 다만 특정한 그러한 그 매크로 이벤트를 만들어내거나 특히 이제 금과 미국의 달러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미국의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 미국 그러한 부채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나 또 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금이 금값을 제대로 해왔다라는 것이 과거의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별로 재미있는 차트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대통령 때별로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지난 한 6명의 대통령, 이번에 7번째 6명의 대통령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금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거는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네. 아들 부시가 가장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요게 그 8년 사이에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2000년대 닷컴 버블 터지는 거. 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글로벌 금융 위기 미국 침체 버블과 침체 터지는 거랑 중간에 이라크와의 전쟁 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 가격이 그때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200% 이상, 215%나 올랐거든요. 근데 2등이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입니다. 트럼프 1기 4년밖에 안 했는데 보시면 53%나 그때 올랐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때 트럼프 때 금 가격이 올랐었던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이런 것이 결국은 그 미국의 부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관세 위협 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좀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또 다른 그런 위협들이 사실은 다시 더 강화돼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 차트가 뭐냐면 보통 금은 런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됩니다. 네. 그래서 런던에 웬만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런던 그 영국은행에다가 재고를 놓고 그거를 이제 거래를 보통 많이 하는데 혹시 해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세 때릴까봐 최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실물금을 미국 뉴욕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줄을 섰다고 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붉은색 차트가 CME가 지금 뉴욕에 있는 그 상업 거래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거래소의 금 재고 가격, 재고가 빨간색인데 급등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실물금을 미국으로 막 갖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걸 들여서. 근데 금은 그냥 못 날리고 이게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삼엄한 경비. 그래서 날리는데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예, 비용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갖고 온다는 것은 적어도 투자자들이 상당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것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향후 금 가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 이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금을 좀 사두고 비축해 두는 것도 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계속 좀 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5월인가 6월에 중단했다가 최근 네. 3개월 동안 금을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다시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덜 친한 제가 좋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적대적에 가까운 나라들일수록 뭐 여러 가지 대립도 하고 경쟁도 하고 예, 분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의 일부 국가들, 뭐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들이 금을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달러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그 대신에 원래는 이전에는 보통 외환보유관에 대부분 다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 표시 국채를 들고 있으면 이자라도 반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생겼는데 그거를 미국 스스로 사실은 바이든 때 러우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가 석유 팔아서 번 돈을 유럽 곳곳의 은행에다가 예치시켰는데 그걸 다 자산 동결해 버렸잖아요. 그 순간부터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표시 달러 표시 국채는 내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각국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국에 찍히면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내 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은 멀리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어디서나 지난 5,000년간 가치 저장을 가장 잘해온 게 금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라서 금을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것을 연결해 본다면 현재 이러한 향후 이런 경제 블록화, 탈세계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뭐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안전자산은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이 아니고 금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해외 중앙은행들이 점점점 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2, 3년째 보면은 사실 미국 주식도 최근에는 약간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2, 3년째 상승장인 거는 누구나 다. 네. 특히나 미국 주식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크게 주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식은 대표적인 위험자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유동성 얘기인가요, 이건? 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4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우리가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관세 얘기를 하루에도 하루 종일 아마 방송하시면 하루 종일 관세 빼면은 방송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실시간으로 체크할 뉴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게 주말을 마음 편하게 못 보내게 제가 그때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주말이 바빠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진짜 그러고 다를까. 있어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주말을 결코 쉬지 않습니다. 주말에 막 쏟아내고 한 주 동안 그걸 해서 시장이 소화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트럼프 2기가 1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빠르고 다변화해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거를 소화하는데 버거워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하게 신기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지난 일주일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조금은 아직은 내성을 갖고 있는 느낌. 하지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던졌다 뺐다 이게 소위 그 밀고 당기고 전략적으로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랄까 시장이 완전한 희망을 꺾지 않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한 주간 차트를 보시면 중국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사실은 관세를 유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간 홍콩 항생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이번엔 의외로 잘 선방을 적어도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이 아직은 좀 스페인, 이탈리아가 좀 잘 버티고 있고 반면에 우측으로 가보면 어쨌든 작년에 좀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나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실제로 직격탄을 초반에 받았던 캐나다, 대만, 미국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성과가 보합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간쯤 되고 있어서 지금은 지금 트럼프가 관세의 방향성을 어떻게 끌고 간지 이게 혹자들은 일부는 관세가 그냥 단순히 위험용이야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큰 문제 없을 거야 이것이 지난 한 주간의 시장의 레토릭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러티브인데 지금 상호 관세가 주말 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 이따가 저희가 이제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긴 그림, 안목을 가지고 큰 장기 전략, 단기 전략을 다 갖고 오기 때문에 단순한 위험용으로만 받아들여서는 나중에 상당히 낭패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나름대로 지난 1기와는 다르게 트럼프 1기와는 다르게 좀 내성이 생긴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전 이제 바이든 정부 동안에 디커플링 정책이 펼쳐져 왔기 때문에 이 동안에 생긴 내성이 지금 좀 이런 현상을 어쨌든 얼마 안 됐지만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 세계가 좀 목도하고 있듯이 예를 들면 딥시크라든지 뭐 이런 걸로 기술적인 차별화도 충분히 좀 자립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딥시크가 사실은 큰 영향을 줬고요. 아까 홍콩 그 증시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영향인 게 홍콩 기술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술주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따 얘기했지만 기술주가 지금 너무 고평가에 대한 우려, 그 사이 너무 많이 달렸다. 그래서 2000년도 닷컴 버블 같다. 뭐 이런 우려들 하고 있어서 올해는 확실히 연초 이후에 미국의 그 소위 그 업종 수익률을 보면 꼴찌가 기술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지난 2년간 꼴찌였던 건강관리,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상위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소재 뭐 이런 것들 다 상위권에 있지만 제일 아래쪽에 기술주가 있는데 반면에 미국 기술주는 그 사이 많이 올라서 이거 이제 차익 실현해야 돼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특히 내수 중심의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술 자립을 해야 되고 안 도와주고 뭔가 계속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술주가 그 사이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 이제는 중국 내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그 태생의 기술주가 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QQQ가 대표적인 나스닥 100 쫓아하는 추정 ETF잖아요. 그런데 CQQQ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차이나 QQQ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마 차트를 그려보시면은 2020년도 이후에 완전히 벌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쩔어 있죠. 많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상대적인 대안이라고 미국 투자자를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대안을 찾는 중에 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당연히 지켜볼 부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 뭐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일기 때와 달리 중국이 좀 꾸준히 대비해 온 부분이 어쨌든 일기와는 약간 다르게 지금 비춰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지켜볼 부분입니다. 달러 지수 계속 108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다시 108로 좀 올라섰고요. 기술주들 요거 좀 비교해 주세요. 상대 네. 성과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짙은 검정색이 미국의 달러 지수입니다.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환율은 그 나라의 종합 체력, 뭐 경제를 포함한 정치, 군사 뭐 다 해서 종합 체력으로 누가 그걸 얘기하셨는데 저 딱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딱 한 지표로 보면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요즘에 좀 허약해진 거죠. 근데 지금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간다는 건 미국이 경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이게 항상 영원히 가지는 않고 업앤다운이 있는데 장기 사이클상 그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분석가들의 시각, 그러니까 눈을 끈 거고요. 그때 그 아래에 이제 녹색 선을 보시면 그게 뭐냐면 S&P 500 지수 대비 그 안에 있는 기술주, 아까 말씀드린 기술 업종이 상대 성과가 얼마나 낮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기술주 얼마나 더 올라갔냐. 그 당시에 닷컴 버블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던 그 수준까지 지금 보시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로 이제 여기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세가 가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이제 기시감이라고 하죠. 이 데자뷰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정도면 피크아웃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술주, 미국 기술주에서 중국 기술주로 넘어가려는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이유도 이란 부담. 상대 성과가 워낙 많이 나 있어서 많이 먹은 거죠, 한마디로. 네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마침 여러 가지 신호들이 팔고 싶은 유혹을 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지수가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와 있는 이 두 개를 종합해 본다면 확실하게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특히 미국 기술주가 그 지금 많죠.
탑 10에 다 기준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테슬라, 뭐 엔비디아 네. 포함해서 다 기술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흐름, 변화, 변곡점 이런 거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할 필요성은 지금 있어 보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계속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시가총액 가중을 하지 마시고 네. 동일 가중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최상위에 있는 M7의 비중이 줄어들고 나머지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자꾸 포트폴리오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순환매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직은 근데 네. 그 아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미국 경기가 여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거는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나 497개, 493개, 그러니까 7개 제외한 나머지들의 성과 상승. 그래서 최근에 2년간 쩔었던 그러한 그 건강 관리나 이런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가 올라가고 금융주가 올라가는 걸 놓고 보면 적어도 당장 지금 미국의 급격한 침체가 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데 적어도 지금 M7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주 이런 쪽에 대한 목표죠.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빠져서 다른 데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의 주요 인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서도 힌트를 많이 얻어요. 근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로도 좀 힌트를 얻었었고 트럼프 대통령 장기금리 하락 원하고 있고 뭐 10년물 국채금리 굉장히 좀 주시해서 보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분 얘기 스티브 미란이죠. 네. 경제자문위원장 관세 통화 전략에 대한 얘기 통해서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이 사람인데요. 왜 이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그 베센트의 인준 청문회 네. 때 얘기했던 세 가지가 갖고 힌트를 얻어서 관세를 사용하는 전략이 결국은 일자리를 미국 내로 끌어들이는 거, 결국은 그 리쇼어링 통해 갖고 일자리를 끌어들이는 거, 두 번째로는 신규 세원으로 활용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외교적인 협상의 그러한 협상 카드 위험용으로 쓰는 거. 요 세 가지 중에 3번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올 수 있다. 협상으로. 예, 네. 예.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버드대 경제학과 뭐 이런 데 나와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자죠. 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재무부의 그러니까 자문 역할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백악관 내 경제자문위원장, 그러니까 CE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ouncil Economic Advisory, 뭐 이거에 그러한 이제 대표를 하신 분인데 결국 이 사람이 작년 11월에 연구 논문을 하나 낸 게 있어요. 네. 여기 있었던 자기가 있던 회사에서 그때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트럼프 2기 때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거의 뭐 힌트를 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사실상.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걸 네. 봐서는 결국은 여기가 일종의 뒤에 숨어 있는 브레인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현재 미국의 무역 경제 불균형은 미국의 달러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결국은 그래서 달러를 좀 낮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나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관세는 세수 확보를 만들 수 있고 관세를 때리면 일자리도 돌아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허튼 말이 아니라 위험용뿐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하려고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도 알아요. 관세를 하면 오히려 달러가 강해지고 상대 국가의 통화가 약해지는 이 현상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2의 플라자 협의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새로운 무기들을 이용을 해서 그 나라에 뭔가 압력을 가해서 어쨌든 달러를 약화시키는 방향 결국은 달러를 팔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거기에 써 있고요.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했는데 일단은 관세를 먼저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 그것도 그러니까 부평 관세가 안 되면 상호 관세 같은 이런 점진적인 방식을 개별적으로 국가별로 달리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완성돼서 상대방이 겁을 먹었을 때
통화 조정, 결국은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의하고, 이 사람을 트럼프가 사서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사갖고 경제자문위원장을 시켰다는 측면에서 이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이기가 진행될 것인가 큰 그림의 거의 미리 보기. 맞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네. 네 번째 관세 정책이 먼저고 이후 통화 조정으로 순차적 적용, 요 부분에 이제 노란색 네. 표시해 놓으신 건 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막 헷갈려 하잖아요. 네, 지금 네. 우리는 막 어떤 사람들은 뭐 관세는 그러니까 페이크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환율을 어떻게 환율 전쟁을 먼저 할 거다. 근데 이분들도 알아요. 환을 너무 빨리 건드리면 금융시장이 무너질 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거의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점진적, 순차적,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탄이 나온 거는 트럼프가 그게 아니라 직격탄을 내리면서 갑자기 막 25%빵 때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소위 이제 그 자기네들 그 소위 그 보좌관들 얘기도 안 듣는다, 트럼프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상당히 정교한 정책 플러스 트럼프의 그러한 공격적이고 스피드한 그러한 추진력, 이 두 개가 만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걸 읽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참 전 세계가 힘들어지겠다, 이런 걱정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세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 유예가 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유예고요.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시일이 다가올수록 이야기가 나올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죠. 네, 이제 보복 관세 시행이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떤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 볼 때 일단 뭐 이게 다른 걸 얻기 위한 어떤 협상 수단이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어쨌든 숫자로 부과하는 건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시나리오로 볼 때 뭘 얻고 싶은 거고 영향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세요. 지금 트럼프 2기에 사고 싶은 가장 큰 것은 자신의 가장 큰 레거시라고 하죠. 나의 유산, 남겨놓은 유산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트럼프 감세 정책이에요. 2017 감세. 트럼프 2017년에 시작했던 트럼프 감세 정책이 지금 올해 연말이면 끝이 나요. 그래서 이걸 연장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싶은 것이 트럼프의 지금 소망이거든요. 그걸로 나는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었어. 이걸로 이제 표도 얻었고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미국의 빚이 너무 늘어서, 안 그래도 그때보다 늘었는데 그 당시에는 GDP에서 연방 부채가 100%였는데 지금 120%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 이자가 올라서 그 소위 소위 대표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경상수지 적자, 그러니까 그 소위 연방 적자, 그 재정 적자의 규모는 그때의 2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들었지만 증세 없는 복지, 이거 안 믿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했었던. 그러니까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세를 하려면 어딘가에서 그 감세만큼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걸 마련하는 게 트럼프 2기 내각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스티븐 미란이 얘기한 게 신규 세원으로 관세는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이게 텍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이것은 이제 초당적인 그런 연구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걸 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나온 자료 시나리오 보면은 보편관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편관세 20%, 그다음에 중국 60%, 이걸 맥시멈으로 다 때렸을 때 10년간 미국이 새롭게 벌어들일 그러한 신규 자금이 대략 3조 원에서 4조 원 가까이 된다. 규모.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감세 법안을 연장을 하면, 제가 밑에다가 정하지 않습니까? 현재 TCJA, Tax Cuts and Job Act, 요것이 유지만 돼도, 현재 상황대로 유지만 돼도 향후 10년간 세수 부족분이 딱 그 정도 규모 돼요. 한 네. 3조에서 4조 규모. 이걸 채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가 위험용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를 통해서 가져오고 싶어하고, 그 스티브 미란 자료 안에 보면은 소위 최적 관세율이라고 해서 미국 국민들의 소위 웰페어라고 하죠. 후생이 제일 좋아지는 것은 20%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저 위에 보편관세 20%가 어디서 나왔냐?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이 클 것 같으니까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찔러보면서 시작을 했지만 상호관세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관세를 영구적으로 때려서 해외로부터의 그런 관세 수입을 많이 만들고 싶어한 마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보복 관세는 약해지니까 하지만 알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관세로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협이나 협상만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실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위험용이라 우리가 이거 조금 주면은 포기할 거야. 라고 지레 미리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새로 나왔던 얘기는 바로 상호 관세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중에 뭐 얘기할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높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자료 찾다가 그럼 우리나라가 해외 수입할 때 때리는 관세 규모가 얼마냐 봤더니 높더라고요. 오래 몰랐는데 우리가 더 비싸게 사고 있는 거. 그래서 해외 나가면 싼 느낌이 이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로이터에서 WTO 자료 갖고 정리한 거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네. 파란색 선이 그냥 단순 관세율입니다. 이게 수입 관세 기준이고 그냥 그 표를 갖고 한 것이 파란색 선이고 이게 이제 무역 가중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역 거래되는 거에 맞춰서 왔다 갔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주요국 왼쪽부터 우측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주요 무역 거래국의 순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캐나다가 제일 많았잖아요. 중국. 요 순서대로가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한 5번째쯤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수입할 때 관세율, 무역 가중 관세율이 8.4%로 제일 높은 데가 인도 12%, 우리나라 두 번째 높은 8.4%,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6.7%. 근데 브라질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거래가 좀 적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놓고 보면 상호 관세를 때린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상호 관세에서 미국의 관세를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높게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아까 보니까 품목별로 좀 때리기 시작한 걸 봐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관세를 다 때려 맞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쫙 스크린을 해봤을 때 상대 교육국 중에 수입 관세가 높은 나라들한테 뭔가 큰 소리치기가 좋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관세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좀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단순하게만 봐도 인도, 한국, 브라질 순으로 높아질 수 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전해졌던 속보를 또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보면 모든 미국으로 수입되는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계획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화요일, 수요일에 보복 관세 조치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건 즉시 발효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더 받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번 주 내내 이 뉴스를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그러면 그 아까 상호 관세를 네. 발표할 때 국가별로 쭉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거기 아마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포함될 않을까. 가능성이. 근데 왜냐면 본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상호 관세라는 거는 네가 나한테 10% 때려 하는 그럼 만큼. 나도 10% 때려 그쵸. 이런 얘기인데 적어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평균적으로는 저 정도 관세를 때리고 있다고 지금 숫자가 얘기하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걸 피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송재경 대표와 함께 다소 좀 긴 시간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나눠봤는데 오늘 좀 못다하신 말씀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 그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의 배경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들었게 될 그러한 그 뭐랄까요 이론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아까 이제 소위 그 달러의 과대평가 그 스티브 미란이 주장했던 지나치게 달러가 강하다. 높게 네. 평가돼 있다. 이제 그것에 이제 그래서 그 보고서 내에 보면은 트리핀 딜레마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이게 1900 보시면 1950년대에 요건 좀 제가 여기 보면 트리핀 딜레마인가 1950년대 이제 벨기에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였는데 이분이 당시에는 이제 이 고정환
고정 관세였습니다. 요거 이제 브레튼 우즈라는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 세계 기축 통화가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바뀐 이후에 고정 환율제 하에서 소위 기축 통화국이 겪어야 되는 그런 딜레마를 이제 트리핀 딜레마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달러로 모든 나라가 이제 무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런 전략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할 정도로 크면 사실은 다른 나라가 움직일 때 그 소위 달러 공급을 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5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 그러다면 미국이 성장을 제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달러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195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유럽이 2차 세계대전에서 벗어나서 경제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 미국이 잘 성장할 때 문제가 없는데 해외가 더 잘 성장할 때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그다음에 해외는 그 돈을 갖고 열심히 성장해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투자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과거에는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중국이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지만 그걸 수입해다 쓰고 그 돈이 미국 돈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그것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국채를 사서 이렇게 순환되는 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리핀 딜레마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2의 플라자 협의 같은 강제적, 인위적인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잘 들어봤고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